이야기는 주인공 김태주가 깐깐한 관리들에게 쫓겨 숲속을 헤매는 것으로 시작한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면서 그는 왜 그들이 자신을 쫓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곧 절벽 끝에 다다르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더 이상 뛸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그를 쫓던 병사들이 마침내 따라잡게 되고 분대장 장인동은 태주가 많아 거부자라 뛰면 발작을 일으킨다고 상기시키며 그를 조롱한다. 인동은 태주에게 이미 끝났으니 계속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좌절한 태주는 인동과 다른 병사들에게 왜 자신을 쫓는지 묻고 인동은 그가 거부자라 오래전에 죽었어야 했다고 조롱하며 상기시킨다. 인동은 그가 왜 29까지 살아남아 특정인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묻는다. 인동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순간 그는 그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계모인 혼다 미츠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인동은 태주에게 혼다가 그의 계모일지라도 말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망설임 없이 인동은 칼을 들고 태주에게 돌진해 그의 가슴에 칼을 꽂고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에게 인동은 결국 혼다의 두 아들이 파주영지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며 작별 인사를 건넨다. 300년 전인 2026년 갑자기 태양이 가려지고 만화가 지구로 쏟아져 내렸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인류의 90%가 사라지고 기후가 뒤틀려 도시들이 무너졌다. 순식간에 문명은 붕괴했고 300년 후인 현재 2326년 생존자들은 만화에 적응하여 문명을 재건했다. 하지만 만화에 의해 돌연변이를 일으킨 마수와 독초의 출현으로 새로운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만화, 적성에 기반한 계급 제도가 확립되었다. 최상위에는 각성자 계급이 있으며 이들은 얼굴의 문양으로 식별되는 대마수 전투부대다. 그 아래로는 만화 친화자 계급이 있는데 이들은 전투가 가능한 강화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만화에 적응한 일반인인 만화 적응자도 있다. 맨 아래에는 만화 거부자 계급이 있으며 이들은 신체가 만화를 거부하여 만화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태주의 아버지 김원방은 최상위 각성자로 즉 마스터다. 그는 준장으로 그가 가진 영향력의 수준을 보여준다. 태주는 그의 장남이지만 최상급 재능을 가진 대신 만화 거부자라는 사실 때문에 만화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다. 태주가 서서히 의식을 잃어갈 때 그의 영혼은 기이한 자와 접촉하게 된다. 남자는 기술을 써서 태주를 끌어올려 그의 얼굴을 본다. 태주는 그를 보자마자 즉시 그가 절대동마 당군임을 알아본다. 당군은 독과 암기의 정점인 사천당문의 가주였다. 과거 마교가 중원을 압도했을 때 당군은 한 줌의 독으로 천마교주를 녹여버렸다. 결국 그는 무림의 절대 고수가 되었고 이 강력한 자가 이제 태주와 영혼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그는 신선이 되기 위해 등선을 위한 수련을 하던 중 태주의 영혼과 연결된 듯하다. 태주가 그를 알아보는 순간 당군의 기억이 그에게 흘러들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기본적으로 둘은 하나가 되었고 태주가 당군의 다른 모습인 듯하다. 하지만 그는 거부자로 알려져 조롱에 시달려왔다. 당군은 마침내 그들이 있는 영혼 공간이 하나인 그들을 위한 것임을 이해한다. 그러자 당군은 태주에게 자신이 전수한 지식과 경험을 수련할 수 있다면 세상의 지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순식간에 엄청난 힘이 태주의 몸으로 흘러들고 당군은 그에게 이 힘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라고 말한다. 이로써 당군은 물러나며 앞으로 있을 태주의 싸움에 행운을 빌어준다. 태주가 마침내 깨어났을 때 당군의 모든 지식이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어 그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태주는 완전히 쇠약하고 지쳤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기 위해 그는 당군을 무림의 지존으로 만든 무공을 배워야 하는데 이 무공은 독을 섭취할수록 강해지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무형원독 신공이라 불린다. 마침 주변에 독초가 있었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이것을 해야 하므로 주저없이 몇 개를 집어먹는다. 그는 섭취한 독을 내공으로 전환하고 독을 품은 단전인 독정을 형성할 수 있다면 신체를 재구성하여 거부자의 운명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태주는 반드시 살아남아 자신에게 잘못한 모든 이에게 갚아줄 것이라 믿으며 그 목록의 첫 번째는 인동이다. 그날 밤 늦게 인동과 그의 부하들이 태주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숲을 샅샅이 뒤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동은 왜 숲속에서 시체 하나 찾는 것이 이리도 힘든지 몰라 이미 좌절하고 있다. 갑자기 그들은 명상 자세로 앉아있는 태주를 발견하고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놀라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병사 중 한 명이 태주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인동의 주의를 끈다. 그들은 그의 주위에서 녹색 기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고 그것이 만화 반응인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태주는 영상에 완전히 집중한 채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태주는 만화가 아닌 독정을 이용해 내공을 축적하고 있었다. 인동은 그 녀석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그가 갑자기 골칫거리가 되기 전에 죽이라고 부하들에게 말한다. 병사 중 한 명이 무기를 꺼내 태주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그가 막 그를 치려는 순간 태주의 감각이 살아나 그의 손을 뒤에 있는 나무에 부딪히게 만든다. 병사들은 태주의 갑작스러운 반응 속도에 충격을 받고 태주 역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내공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그들만큼이나 충격을 받는다. 태주는 마침내 자신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찾았기에 주먹을 불끈 쥔다. 태주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인동에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말하며 그를 놀린다. 인동은 태연하게 비웃으며 각성했다 하더라도 문양이 없으니 별거 아니라고 태주에게 말한다. 태주는 인동의 말을 듣고 그의 무지를 이해할 수 있었기에 비웃는다. 각성자는 마스터부터 유저까지 등급으로 나뉘는 모양이다. 마스터, 엑스퍼트, 레귤러, 비기너, 그리고 유저가 있다. 각성 후에는 얼굴에 등급 문양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인동의 얼굴에 있는 문양으로 보아 그는 현재 비기너다. 무림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 녀석은 그저 삼류무사에 불과하다. 그리고 재능의 관점에서 볼 때 태주는 그 녀석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주는 그에게 유언은 끝났냐고 묻지만 인동은 그가 그저 오만한 바보라고 믿는다. 태주는 공격을 준비하며 손가락 사이에 동전을 투척물로 끼우고 인동에게 그가 한 짓을 갚아줄 것이라고 말한다. 인동은 칼을 빼들고 들고 있는 동전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주를 조롱한다. 인동은 이번에는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라고 태주에게 장담한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태주를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각성한 몸으로 치르는 첫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태주는 자신이 다소 침착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것이 당군의 기억 때문이며 비록 만화가 그를 거부했지만 동마의 길은 그 안에 남아있다고 확신한다. 태주는 이제 자신 안에 있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주저없이 비도술, 쾌격, 환영신보를 사용하여 공격자들에게 동전을 던진다. 동전이 공격자들을 맞춰 그들을 멈추게 하는 동안 태주는 독장술로 그들에게 돌진하며 공세에 나선다. 그는 인동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를 가격하고 인동은 멀리 날아간다. 팀의 마지막 남은 녀석은 소대장이 쓰레기처럼 내던져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항복하는 대신 총을 꺼내든다. 그는 지근거리에서 태주의 머리에 총을 겨누지만 그가 총을 발사했을 때 태주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태주는 그에게 너무 느렸다고 말하며 쉽게 그를 제압한다. 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처리한 후 태주는 인동이 있는 곳으로 걸어간다. 인동은 고통에 신음하며 태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묻고 태주는 그가 각성자일지라도 각성자는 독에 무력하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알려준다. 독이 몸을 파괴하자 인동은 태주에게 문양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기술을 쓸 수 있었는지 묻는다. 태주는 그 녀석이 당군의 기술을 그저 기술이라고 칭한 것을 믿을 수 없었고 그 늙은이가 이 말을 들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주는 당하는 입장이 어떤 기분인지 인동에게 묻는다. 그 자신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의 몸 모든 부분에서 검은 액체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시점에서 인동은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태주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태주는 살기를 품고 그의 목을 잡아들어 올린다. 태주가 그를 놓아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본 인동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카드를 쓰려 하지만 태주는 상관하지 않고 그를 목 졸라 죽인다.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하자 그는 그를 땅에 떨어뜨리고 태주는 웃으며 인동에게 조용히 당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사만 제국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만화 대재앙 이후에 건국된 국가이며 한국, 중국, 일본의 이전 영토를 통합한 것이었다. 태주의 고향인 파주 또한 사만 제국에 속하며 매우 가난한 작은 도시인 듯하다. 한편 파주 영지에서는 김태주의 아버지가 아들의 암살 시도 소식을 듣는다. 관리는 김원방에게 인동과 그의 부하들이 순찰 중 태주를 기습했지만 태주가 어떻게든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대한 후 그는 실종되었다. 또한 그는 인동과 그의 부하들이 도망치던 중 마수에게 잡아먹혔다고 알려준다. 김원방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며 왜 그들이 이런 짓을 했는지 묻는다. 관리는 그것이 일본계 장교들이 명령한 청부 살인인 것 같다고 밝힌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그것이 혼다 미츠이의 진님을 알아차린다. 혼다는 사만 제국에 편입된 저명한 일본 가문의 딸이며 태주의 이복 형제인 태평과 태천의 어머니인 듯하다. 그녀가 태주를 노린 것은
파주 영지가 그녀의 만화 친화자 아들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녀가 태주가 만화 거부자였기 때문에 항상 그의 죽음을 기다려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그가 너무 오래 죽지 않자 그녀는 인내심을 잃었다. 결국 그녀는 규슈 영지에 있는 아버지에게 암살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김은 태주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혼다가 왜 좀 더 기다리지 못했는지 의아해했다.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파주가 혼다 미츠이 가문의 막대한 재력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덮어야 한다고 김은 판단한다. 관리가 보고를 마치자 김은 이제부터 자신이 처리하겠다며 그에게 가보라고 말한다. 그가 떠난 후 김은 상황에 대해 잠시 생각하고 애초에 29살까지 산 것조차 기적인 태주가 곧 죽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혼다의 행동이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은 시한부 인생인 태주보다는 결국 파주 영지를 물려받을 다른 두 아들을 위해 이 모든 일을 묵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태주가 이미 실종되었기에 김은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를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후 사만 제국 영토의 경계 지역에서 태주가 산중턱에서 구리라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이 광경에 완전히 압도된 듯 보이고 그의 사수는 그가 처음이라는 것을 알고 도시에 대해 더 말해주기로 한다. 듣자 하니 300년 전 자유도시 구리는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지만 사만 제국에 정복되면서 바뀌었다. 그들이 서 있는 산은 지리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벌해야 할 마수가 유난히 많았다. 이 때문에 황제는 구리를 기지로 지정하고 자유도시로 선포했다. 마수 부산물 세금이 면제되고 특정 불법 행위가 허용되며 다른 특별한 권리도 주어진다. 이러한 규제가 풀린 덕분에 각성자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토벌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다. 이렇게 구리는 제국 마수 부산물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번영하는 대도시가 되었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변했다. 태주는 이 모든 이야기에 이미 지루해져서 사수가 제발 요점만 말했으면 하고 바란다. 그 남자는 위험한 범죄자들이 많아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계속한다. 태주는 조언에 대해 그 남자에게 재빨리 감사하고 사수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 더 물어보라고 말한다. 그 남자가 앵무새처럼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태주는 그가 좋은 조언을 해주는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딱히 화가 나지는 않는다. 알고 보니 태주는 목숨을 노린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후 더 강해질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 모든 인연을 끊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유도시 구리를 발견했다. 이 지역은 제국의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태주는 가족이 이곳까지 자신을 추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 도시는 독성을 지닌 마수와 독초로 가득해서 그가 무공을 수련하기에 완벽한 장소다. 비록 무공이라는 용어는 아직 낯설지만 태주는 죽기 전에 당군과 영혼을 공유하는 순간을 가졌던 것을 행운으로 여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혼다 덕분이다. 현재 그는 자립할 돈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리산에서 짐꾼으로 일하며 성장하고 있다. 바로 그때 사수가 현재 호위 중인 파티원들 중에서 누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태주는 딱히 대답하지 못하고 사수는 여검사 이하눌이 정규 등급이라고 말해준다. 그는 하눌이 어려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대단하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정규 등급은 인동 같은 초급보다 한 단계 위이며 이는 그녀가 인동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만화 흐름에서 이상한 패턴을 감지한다. 갑자기 그녀가 땅에 쓰러져 모두를 놀라게 하고 그들 중 한 명이 그녀의 몸에서 떠나는 돌연변이 모기를 발견한다. 그 남자는 나머지 파티원들에게 모기에게 물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태주는 그들이 모기 때문에 왜 그렇게 당황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바로 그때 팀의 마법사가 모기는 자신이 처리할 테니 나머지 팀원들에게 움직이라고 말한다. 마법사는 모기 방향으로 화염구를 날리고 화염구가 마침내 착탄했을 때 큰 폭발이 일어난다. 태주는 사수에게 왜 평범한 모기 한 마리에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묻고 사수는 각성자를 물면 일시적으로 만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밝힌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하눌처럼 기절하기도 한다. 이전에 모기 때문에 전멸한 파티가 많았기 때문에 사수는 파티원들이 모두 긴장하는 것이 이해할 만하다고 태주에게 말한다. 그때 태주는 당군의 기억 속에 사수의 설명과 일치하는 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기회에 동령신공으로 한우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태주는 그녀의 배에 손을 얹고 조사를 시작한다. 한편 파티원 중 한 명은 방충복도 없고 이 지역 전체가 모기로 들끓는 것 같으니 후퇴하자고 팀장에게 이미 제안하고 있다. 그 남자는 이하눌이 이미 기절했고 그녀가 팀에서 가장 강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동의한다.
갑자기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팀장은 부하들에게 전투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그들은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임상시험에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긴꼬리 토끼를 본다. 팀장은 고작 토끼 한 마리 때문에 흥분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위협을 웃어넘긴다. 그가 모두에게 진정하라고 말하기 위해 뒤돌아서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머리와 그에게 가까이 있던 남자의 머리가 날아간다. 마법사는 팀원들이 땅에 쓰러지는 것을 보며 경악하고 곧 오크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 마법사는 자신이 시간을 버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한편 태주는 여전히 한울의 몸 상태를 확인하느라 바쁘다. 태주는 마법사를 돕기 위해 남을 것이니 사수에게 떠나라고 말한다. 사수는 오크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그에게 깨우쳐 주려고 한다. 하지만 태주는 도와야만 한다고 말하며 한울을 어깨에 메고 사수에게 그녀와 함께 탈출하라고 말한다. 사수는 여전히 그를 도망치도록 설득하려 하지만 태주는 시간이 없으니 가야 한다고 말하며 단지 가벼운 지원만 제공하고 싶을 뿐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러자 사수는 나중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달려간다. 다른 멤버들이 떠난 후 태주는 오크들이 조직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마법사가 그들과 싸우는 동안 그녀는 오크 중 하나가 태주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즉시 그를 구하기 위해 태주 쪽으로 주의를 돌린다. 그녀는 방화벽을 만들지만 이로 인해 바로 뒤에 서 있는 오크에게 무방비 상태가 된다. 태주는 무심하게 그녀에게 숙이라고 말하지만 오크는 이미 그녀에게 달려들고 있었고 그녀는 태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더욱 혼란스러워한다. 한편 선계에서는 당군이 태주와의 만남 덕분에 선계에 도착한 이후 지난 한 달간의 순간들을 회상하고 있다. 그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등선을 이룰 수 있었지만 실망스럽게도 선계는 그리 대단한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기본적으로 신선들이 빈둥거리는 감옥 같은 곳이었고 그는 이미 다른 미친 신선들이 아기처럼 구는 것을 보는데 지쳤다. 그는 그런 곳에 오기 위해 수년을 낭비했기에 그들을 예에 없는 짐승들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는 태주를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와의 연결이 선계에 도달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영혼을 공유하고 태주가 무시당하는 동안 그는 무림의 고수가 될 수 있었다. 이제 자신의 힘이 그에게 깃들었으니 당군은 태주가 어느 정도의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당군은 태주가 지구의 강자들을 능가하려면 칠성에 도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당군은 태주가 가능한 한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며 운명이 허락한다면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는 다시 만났을 때 태주에게 가르쳐줄 새로운 것들을 이미 생각하고 있다. 그가 명상에 잠겨있던 중 신선 검객 중 한 명에게 뒤통수를 맞는다. 당군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남자를 쫓아가며 끝장내겠다고 위협한다.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태주는 마법사가 제 시간에 움직이지 못할 것을 깨닫고 행동에 나선다. 그는 오크가 그녀에게 닿기 전에 죽일 생각으로 그녀를 향해 뛰어들지만 그 과정에서 그만 그녀를 기절시키고 만다. 태주는 이제 오크들에게 자신이 배운 기술을 보여줄 때라고 결심하고 눈부신 속도로 그들에게 동전을 던진다. 놀랍게도 오크들은 그의 투척 공격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고 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다. 태주는 스스로에게 만족하지만 그녀를 도우려다 기절시켰기 때문에 마법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동시에 자신의 힘이 드러나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녀가 기절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그는 짐꾼이 오크 무리를 처리했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게 들릴 것이고 심지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태주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현장을 떠나야 한다고 판단한다. 태주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저 만화 부적격자였는데 이런 종류의 걱정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미소 짓는다. 그는 당군을 만난 것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누군가 나타나기 전에 동전을 치울 생각으로 주머니를 꺼낸다. 동전을 주우면서 그는 하나씩 일일이 주워야 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깨닫는다. 게다가 매번 싸움 후에 투척물을 버리는 것은 비용으로 계산될 것이기 때문에 생산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칠성에 도달하면 투척물을 자동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그는 성장을 서두를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줍고 나서 그는 동전 하나가 없어진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어디로 던졌는지 알고 있고 추적하기 시작하다가 곧 나무에 박혀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을 회수하던 중 그는 돌연변이 모기 한 마리를 발견하고 기운을 사용해 그것을 잡는다. 그가 이전에 했던 조사에 따르면 모기의 독이 몸을 순환하면서 내공이 흩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성자의 경우 만화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가 의심했던 대로 모기의 독은 무림의 상공독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독이기 때문에 그곳과 비교할 수는 없다. 불행히도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냥꾼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태주는 독의 정확한 성분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당군의 지식을 이용해 해독제와 유사한 약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무림에 있는 것과 유사한 성분을 가진 약초를 지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그는 모기를 먹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2번 생각하지 않고 모기를 삼켜버린다. 모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그는 성분이 비슷하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산에서 적절한 약초만 찾을 수 있다면 그는 해독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태주는 방금 돈을 벌 방법을 찾았고 그것이 분명히 수익성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미소 짓는다. 태주는 어서 돌아가 시험해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앞에 거대한 형체가 나타나고 이 무시무시한 존재는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하는 엘리트 오크였다. 오크는 태주를 내려다보며 인간을 죽여라 라는 말을 중얼거린다. 거대할 뿐만 아니라 말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문을 더할 뿐이다. 태주는 자신이 마수의 각성체를 마주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태주는 오크들이 이 지역에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산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태주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오크가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자 태주는 재빨리 뒤로 뛰어 피한다. 오크가 도끼를 다시 끌자 땅에는 파괴적인 구덩이가 남았고 태주는 간담이 서늘해진다. 그는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보아 그 괴물이 숙련가 등급 이상의 몬스터라는 것을 깨닫는다. 태주는 자신의 공격이 몬스터에게 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먼저 탐색 공격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태주가 오크에게 동전을 던져 머리를 노렸지만 오크의 방어막이 동전을 분해시켜버렸고 이는 태주의 두려움을 확신시켜주었다. 그는 자신의 단검 폭발 기술이 공격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오크에게는 더욱 쓸모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에게 남은 것은 혈봉독장 공격을 시도해보는 것뿐이며 그것이 통하기를 바란다. 그러자 오크가 큰 포효를 내질렀고 태주는 등골이 오싹해져 잠시 망설인다. 태주는 한 번에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적 앞에서 자신을 의심하는 자신이 얼마나 겁쟁이인지 곧 깨닫는다. 태주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만약 당가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실망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태주는 오크 무리를 너무 쉽게 처리했기 때문에 너무 자신만만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태주는 적을 쓰러뜨릴 때까지 싸울 용기를 낸다. 그가 독장을 펼치며 오크에게 돌진하자 오크 역시 도끼를 들어 올려 태주가 가까이 오는 순간 베어버리려 한다. 그의 도끼가 결국 태주의 길을 막았고 태주가 온 힘을 다해 밀어붙이자 강력한 폭발이 일어난다. 결국 태주는 도끼에 금을 내는데 그쳤고 오크의 몸에 닿아 피해를 입히지도 못했다. 모든 상황이 그에게 불리해 보이지만 그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는 돌파구를 찾을 때까지 오크를 계속해서 공격할 생각이다. 갑자기 칼날이 어디선가 나타나 오크를 마치 휴지처럼 산산조각낸다. 태주는 이 광경을 보고 뼛속까지 충격을 받는다. 엘리트 오크를 그렇게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태주는 멀리 서 있는 형체를 보고 저 자가 최소한 마스터 등급은 될 것이라고 직감한다. 태주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자리를 뜨지 못한 사실을 혐오한다. 태주가 저 자에게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남자가 그를 애송이라 부르며 오크들을 쓰러뜨린 게 너냐고 묻는다. 남자는 태주의 얼굴에 각인이 없으니 각성자가 아님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런 자가 오크 무리를 쓸어버릴 수 있었는지 흥미롭다고 덧붙인다. 태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무엇으로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한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융학으로 도시의 상임위원 중 한 명인 노고단 길드 마스터였다. 융학이 권위 있게 말하는 태도로 보아 태주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아챘고 이는 말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태주가 융학에게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려는 순간 그의 반장이 나타나 말을 가로막는다. 반장은 태주가 무사한 것을 기뻐하고 태주는 재빨리 모든 공을 융학에게 돌리며 그의 시기적절한 도착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의 반장은 뒤를 돌아보고 그가 융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융학은 자신이 묻고 있던 질문을 잊고 처리팀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지시한다. 태주의 반장은 그에게 이 도시가 자유도시이기 때문에 황실이 아닌 자치위원회에 의해 통치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융학이 투표권을 가진 3명의 상임위원 중 한 명이며 보안을 담당하는 노고단 길드의 수장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마스터 등급의 각성자이며 그들 같은 짐꾼들은 안전을 위해 실제로 그의 길드에 상납금을 바친다.
융학은 즉시 그 남자에게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라고 말한다. 융학이 떠난 후 태주의 반장은 그에게 융학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한다. 태주는 반장으로부터 융학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받자 놀라며 그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고 묻는다. 그의 반장은 융학이 직함만 보안 대장일 뿐 나쁜 놈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못 본 척해준다고 설명한다. 태주의 반장은 그가 기본적으로 홍보나 평판을 위해 순찰을 할 뿐이라고 알려준다. 보아하니 그가 서두르다가 태주와 마주쳤고 그래서 그를 부른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불렀을 것이다. 마스터 각성자들은 자연재해로 여겨지기 때문에 태주의 반장은 그에게 융학의 눈 밖에 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남자는 짐을 싸서 그 지역을 떠나자고 제안한다. 태주는 이를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융학이 제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한다. 그는 단가와 만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그 이후로 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그는 그동안 각성자 몇 명을 쉽게 쓰러뜨리며 힘을 얻었다고 자만했던 자신에게 화가 난다. 태주는 깊이 생각한 후 이 문제로 자책하다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결심한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진정으로 강해지기로 결심한다. 한 달 후 태주가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도시 기반 시설이 꽤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가 부족하며 대표적인 예가 병원이라고 생각한다. 위험한 도시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거의 오지 않고 있는 몇 명은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도망자들이라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을 피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약국과 조제실을 주로 찾는다. 덕분에 도시의 약사들은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제국 식약청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한 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이 덕분에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병원에 의존하기보다 검증된 약을 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이것이 태주가 변종 삼선모기 해독제를 개발한 이유이고 그는 그것을 팔기 위해 그곳에 있다. 태주는 지난 한 달 동안 낮에는 짐꾼으로 일하며 돈을 벌고 여가 시간에는 재료를 모으며 이 일을 해왔다. 또한 그는 밤에는 무술을 수련한다. 그리고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섬세한 조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동령신법 3성에 도달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게다가 그가 진행 중인 거래가 성사되면 돈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태주는 마침내 부자가 될 방법을 찾았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는 백가 약방으로 알려진 약국으로 들어간다. 그가 점원에게 다가가자 여직원이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설명하려던 참에 태주가 말을 끊고 주인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점원은 어리둥절해하고 태주는 물건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팔러 왔다고 말한다. 점원은 웃어넘기지만 그때 뒤쪽에 있던 신사가 태주의 주의를 끌며 자신이 주인인 백홍이라고 밝힌다. 태주는 백가에게 자신이 만든 약을 팔러 왔다고 말하지만 백가는 태주를 또 다른 행상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그는 태주에게 그가 가져온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떠나라고 제안한다. 그는 태주에게 돈 버는데 관심이 있다면 인력시장이 열려있다고 말한다. 태주는 가방에서 병 하나를 꺼내며 그것이 변종 삼선모기 해독제라고 밝힌다. 이것은 즉시 백가의 주의를 끌었고 그는 태주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태주는 자신있게 병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말해주고 경구 복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미리 마셔도 되며 효과는 최대 10시간까지 지속된다. 백가는 태주에게 모기 해독제 따위로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태주는 그의 불평을 무시하고 탁자 위에 병 2개를 더 올려놓으며 시험해보고 관심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자정까지 시간이 있다고 알려주고 연락처를 남긴다. 하지만 연락처에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기 위해 현수라는 이름으로 바꿔놓았다. 가게를 나서면서 그는 백가에게 약속된 시간까지 연락이 없으면 다른 약국의 물건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각성자인 거구의 박진수라는 남자가 방에 있었고 그는 백가에게 정말 태주를 믿느냐고 묻는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포션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고 시간 낭비 없이 태주가 남기고 간병 중 하나를 집어든다. 백가는 태주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시험해 봐야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내심 백가는 제국 최고의 제약회사들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기 해독제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백가는 또한 태주가 자신감에 넘치기 때문에 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가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박진수는 시험해봐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자신이라며 해독제를 마셔버린다. 백가는 그를 약쟁이라고 부르며 꾸짖고 왜 아직 시험도 안 해본 것을 마시냐고 묻는다.
하지만 박진수는 그것을 마신 후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맛이 그냥 물 같고 별다른 특별한 점이 없다고 밝힌다. 백가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만 박진수에게 그가 포션 중독자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혹시 어떤 약 기운이라도 느껴지냐고 묻는다. 박진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는 포션 마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제의 해독제를 마셨다면 어떤 종류의 기운이라도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박진수는 괜히 기대했다며 병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태주가 사기꾼임이 확인되었으니 나머지도 버리라고 백가에게 말한다. 이로 인해 백가는 태주가 정말 사기꾼인지 궁금해하며 손에 든 약 상자 안의 나머지 병들을 쳐다본다. 바로 그때 박진수는 개구리를 잡으러 사냥을 나간다고 밝힌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챙기는 동안 백가는 다른 병들과 태주의 연락처를 쓰레기통에 버린다. 백가는 이 모든 것에 실망하고 태주가 모기 해독제를 개발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자신을 자책하기까지 한다. 나중에 박진수와 그의 부하들이 한 무리의 괴물 족제비들과 힘겹게 싸우는 모습이 보인다. 그의 팀원들은 이미 모기독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후퇴하자고 제안한다. 박진수는 그들에게 동의하지만 눈앞의 몬스터를 쓰러뜨릴 때까지 버텨보자고 제안한다. 팀의 탱커인 박진수는 방패 뒤에 서서 성가신 몬스터들을 막아낼 생각이다. 그 순간 변종 모기들이 그의 피부에 앉자 그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모기에게 물리면 독이 중첩되어 마나가 흩어지고 마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팀을 지탱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정신을 잃으면 팀이 전멸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방어막은 이미 약해지고 있었고 모기에게 중독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은 모든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기가 들끓는 지역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방충복까지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종 개구리 사냥터에서 성가신 칼날이빨 족제비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족제비들의 공격으로 그들의 방충복은 파괴되었고 그는 팀장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만들어 한눈을 파는 사이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모기에게 물린 후 그들은 실제로 후퇴하려고 했지만 족제비들이 탈출로를 막아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은 눈앞의 마술을 죽여 모두를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기를 바랐지만 갑자기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족제비 한 마리가 그에게 달려들어 칼날 같은 꼬리로 그의 방어막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지만 그때 방어막 강화만 깨졌을 뿐 힘을 잃지 않았고 마나도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그는 해독제를 먹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정황상 그것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해독제가 진짜라면 싸워볼 만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잡념을 재빨리 떨쳐냅니다. 그는 거대한 칼을 꺼내 들고 자신있게 족제비를 향해 뛰어오릅니다. 그날 밤늦게 박은 백의 약국으로 달려가 백의 이름을 외치며 아침에 마신 해독제가 얼마냐고 있는 대로 다 사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얼마 후 태주는 도시의 시장 중심가를 걸으며 진열된 많은 물건들을 구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평생을 파주에서 살았는데 구리시장을 보니 정말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주는 해독제를 만드는 동안 많은 독을 흡수해야 했기에 무리했으므로 잠시 쉬면서 독을 소화해야 해서 하루 쉬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전에 그는 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백은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를 하며 그 약이 지리산의 마수사냥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태주에게 말하며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백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태주가 처음에 해독제를 가게로 가져왔을 때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밝히며 스스로 무덤을 팔 뻔했습니다. 태주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재빨리 말을 돌리며 태주에게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물었습니다. 태주는 약 6만 병이 있다고 밝혔고 백은 전부 팔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태주는 시간 낭비 없이 더 생산할 수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고 백은 흥분하며 태주에게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백은 공식 생산 비용을 병당만 1원으로 책정하여 5만 1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는 태주를 대신해 모든 의약품 승인 및 특허 절차를 처리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실제 생산 비용이 병당 101원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주는 가격이 괜찮다고 인정하며 백에게 자신이 가진 초기 재고 6만 병을 계산하면 기본적으로 총 30억 1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백은 10%의 세금을 빼야 한다고 말했고 이는 27억 1원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주는 세금이 10%밖에 안 된다는 것에 더욱 감명받았고 이는 이 도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태주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며 백에게 해독제를 병당 3만 5천 1원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1년 독점 계약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백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태주에게 해독제를 그렇게 싸게 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태주는 백에게 고아원을 운영한다고 들었다며 그가 모든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소문이 도시에 자자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약국에서 번 돈으로 고아원을 후원한다고 들었다며 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해독제를 제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달라고 백에게 요청합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백은 태주에게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있다고 장담합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두둑한 계약금을 받은 후에야 태주는 하루 쉬기로 하고 장비를 사기 위해 유명한 구리시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주가 시장을 걷고 있을 때 이상한 대머리가 다가와 무기가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태주는 어리둥절하며 대머리에게 진심으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 남자는 그렇다고 말하며 자신의 가게가 모퉁이를 돌면 있다면서 태주가 찾는 모든 것을 자신의 가게에서 구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심지어 태주가 잘생겼기 때문에 할인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태주는 그 남자의 존재에 소름이 돋아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막 돌아서려 할 때 그 남자가 그를 붙잡고 구경이라도 해보라며 돈 드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꿈과 낭만이 가득한 자신의 집으로 태주를 따라오라는 등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한편 태주는 그 남자가 대장장이라고 하는데 악력이 엄청나서 기겁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에 도달했음에도 그 남자에게 끌려가면서 그는 그 남자가 정말 장인이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잠시 후 그들은 남자의 작업장에 도착했고 태주는 작업장에 놓인 놀라운 무기들을 보고 실제로 감탄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직접 만들었는지 묻자 그는 자신이 만들었다고 장담하며 태주에게 자신이 이 도시 최고라고 말합니다. 태주는 관찰안을 사용해 무기들을 확인하고 그 남자가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실력 있는 사람임을 확인했기에 그는 종이를 꺼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려 보여주며 이것을 100개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대장장이는 그것을 확인하고 유협비도라는 것을 깨닫지만 투척용 단검치고는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태주에게 그 단검을 직접 사용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또한 태주에게 단검을 던져서 피해를 주려면 모노스틸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태주가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묻자 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재료가 부족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태주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태주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비용이 얼마나 들지 묻습니다. 대장장이가 모든 것을 계산한 후 총 2억 5천만 원이 나온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는 태주에게 그날 계약금으로 10%만 내면 된다고 알려줍니다. 태주는 무기가 비쌀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100개의 일회용 암기 가격치고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태주는 그 남자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그 자리에서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는 주소를 알려주며 첫 번째 샘플이 준비되면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대장간을 떠난 후 태주는 무기를 확보했으니 다음 목록은 갑옷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태주는 당처럼 수많은 독과 암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옷의 주머니를 꿰맬 수 있는 복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당처럼 도포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만 얼마나 민망할지 깨닫고는 그 생각을 재빨리 버립니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현대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태주가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플레인 부티크에서 일하는 판매원이 다가옵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마수 가죽 갑옷 라인이 막 출시되었으며 바로 그날 전시된 코트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태주에게 와서 구경하라고 말하고 태주는 그녀에게서 홍보 책자를 받아 코트를 확인합니다. 그는 그것이 마수 가죽으로 만든 코트라는 것을 깨닫고 긴 도포를 입는 대신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2명의 여성이 전차를 타고 도시를 관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멀리 있는 도시의 성을 발견하는데 이 성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성입니다. 다리가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만 성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회색머리의 소녀는 백두그룹의 상속녀이며 이름은 정연이입니다. 그녀는 또한 사관학교생도인데 권력자들이 안전이라는 명목 아래 숨어 지내는 방식에 그다지 감명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주황색 머리 여성은 그녀의 비서이며 연희에게 정말 여우 가죽 코트 하나 때문에 이 도시까지 왔냐고 묻습니다. 연희는 그냥 여우 가죽이 아니라 시베리아 환영 여우 가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여우들이 개체수가 적고 사냥하기 어려워서 그 가죽이 극도로 희귀하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이 가죽으로 만든 갑옷은 방어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덧붙입니다.
그녀의 비서는 이 모든 것에 감탄하며 구하기 힘든 희귀한 재료처럼 들리기 때문에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이것은 비서에게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블랙카드를 보내주셨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연희는 자신의 돈을 쓰겠다며 카드를 거절합니다. 비서는 연희가 독립심으로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이에 놀라지 않았고 잠시 후 전차는 구리시장에 멈춰섭니다. 승객들은 내리라는 안내를 받고 두 여성은 전차에서 내립니다. 연희는 시간 낭비 없이 실물을 보고 싶다며 바로 부티크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동시에 태주는 막 부티크로 안내를 받았고 안으로 들어서자 빨간머리 여성이 연희와 그녀의 비서를 응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밖에서 부티크로 안내받았다고 밝히며 그들의 주의를 끕니다. 빨간머리 여성은 연희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지만 비서는 이미 태주가 그들이 사려는 코트를 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빨간머리 여성이 태주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그를 맞이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를 알아차립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태주가 누구인지 알지만 태주는 그녀를 전혀 모릅니다. 그 여성은 한 달 전 오크가 공격했을 때 같은 파티에 있었던 마법사였다고 설명합니다. 태주는 마침내 그녀가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그녀에게 왜 부티크에 있냐고 묻습니다. 마법사는 부티크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 본업이며 한가할 때만 부업으로 마수 토벌에 참여한다고 밝힙니다. 마법사는 태주를 계속 찾고 있었기 때문에 부티크에서 만나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태주는 초조하게 돌아서며 왜 자신을 찾고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가 임무에서 많은 일을 겪었다는 것을 상기시키지만 지금 아주 건강해 보이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보아하니 태주는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당시 오크를 물리친 공을 그녀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깨어난 후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떠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때 그 여성이 그를 붙잡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녀는 노고단 길드에서 오크를 죽인 후 만화 고갈로 기절했는지 물었기 때문에 태주에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그인지 묻습니다. 그 여성은 태주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그 말에 따랐습니다. 마법사는 태주에게 왜 자신을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태주 덕분에 팀장과 연인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도움에 감사하며 무너지지만 태주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는 그때 그녀를 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시험해보려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태주는 자신이 정말로 그녀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아해하며 마법사에게 진정하라고 재촉합니다. 마법사는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었다면 사과하고 바로 그때 연희의 비서가 그녀에게 언제까지 연희를 지체시킬 거냐고 소리칩니다. 여자는 그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돌아섰고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는 연희에게 절하며 더 이상 코트를 팔 수 없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연희의 비서는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이미 치수를 다 쟀으니 결제만 남았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고 마법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자는 연희가 이 코트 하나 때문에 도시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언급합니다. 마법사는 연희가 겪었을 고생을 잘 알지만 그들이 사려는 그 코트가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꺼이 팔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곳에 쓰고 싶은 용도가 생겼다고 밝힙니다. 연희는 이 말을 듣고 할 말을 잃고 마법사는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겠다며 거듭 미안함을 표합니다. 연희의 비서가 또다시 폭발하려 하자 연희가 그녀를 막아서며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비서는 그녀가 그토록 코트를 원한다고 말했으면서 그냥 떠나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연희는 비서에게 괜찮다고 이제 마법사에게 그 코트에 다른 용도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자 태주는 연희가 중요한 손님일 텐데 자신이 곤란하게 만든 것 같다며 마법사에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마법사는 오히려 자신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태주는 왜 갑자기 코트를 팔지 않기로 했는지 묻습니다. 여자는 태주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놀라며 혹시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냐고 묻습니다. 멍청한 모습을 보이던 태주는 여전히 아니라고 대답하며 마법사가 그런 말을 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마법사는 태주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코트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이는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태주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마법사는 은빛 여우 가죽 코트를 주어 목숨을 구해준 것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태주는 좋은 의도로 구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며 받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마법사는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아남았고 그 결과로 그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정말 마음에 걸린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해서 자신의 연인 같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태주에게 말합니다. 태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수준의 감사를 받아보았기에 깜짝 놀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항상 증오와 비난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비록 좋은 의도로 마법사를 도운 것은 아니지만 태주는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느낌을 즐깁니다. 태주는 마법사에게 정 그렇다면 코트를 받겠다고 말하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치수를 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천계에서는 검술의 달인 동빈선이 지루함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와 흰 수염을 하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다른 이들은 동빈이 자신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합니다. 하지만 동빈은 당군이 눈에 띄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듣자 하니 당군은 멋지게 머리를 잘랐는데 이는 다른 세계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수염도 다듬고 동빈이 전에 본 적 없는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당군은 코트를 입고 돌아다녔고 다른 이들은 그가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동빈은 지루해 죽을 지경이라 당군에게 옷 만드는 법을 물어볼까 생각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면 좀 덜 지루해질 것이고 미친놈 하나보다는 둘이 더 재미있을 테니까요. 마음을 정한 그는 당군을 만나러 갈 시간이라고 결정하고 1000개의 천도복숭아를 주면 당군이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백시의 고아원에서는 비밀 금고구역이 태주의 제조실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해독제 한 묶음을 막 끝냈을 때 백시에게서 전화가 오고 태주는 이번 묶음은 다 끝났다고 안심시킵니다. 백시는 재고가 거의 다 떨어졌다고 밝히며 이 말을 듣고 안도합니다. 그는 태주에게 언제 해독제를 보낼 수 있는지 묻고 태주는 바로 전날 한 묶음을 보냈는데 벌써 또 필요하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백시는 약의 효능에 대한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사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고 밝힙니다. 사실 그가 태주와 이야기하는 동안 가게 전체는 각성자들이 해독제를 구하기 위해 몰려들어 소란스럽습니다. 백시는 일부 사람들이 사재기까지 하고 있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태주는 백시에게 공급이 꾸준할 것이니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고 공지하고 1인당 2병으로 구매 제한을 두라고 촉구합니다. 백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안심시키지만 다른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는 태주에게 약의 인기가 높아 예상보다 빨리 모조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태주는 미래에는 모조품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백시를 안심시킵니다. 그는 모조품이 나타나면 다른 종류의 약을 만들어 팔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내심 태주는 독공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해독제를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시는 태주에게 판매량을 조절해 보겠지만 계속해서 공급해달라고 당부합니다. 백시가 전화를 끊기 전 태주는 포장이 제조보다 실제로 더 오래 걸린다며 포장기계를 언제 보낼 계획인지 묻습니다. 사실 그는 그날 이미 2만 병을 포장했습니다. 태주는 일주일 내내 생산에 매달려 있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백시는 서두르겠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나중에 고아원에 사는 고아 2명이 예전 비밀기지에 이제 유령이 산다고 믿고 금고로 향합니다. 남자아이는 함께 있는 여자아이에게 자기들의 비밀기지를 훔쳐간 녀석을 쫓아내겠다고 장담합니다. 갑자기 금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지독하고 역한 냄새가 풍겨나옵니다. 태주가 약꾸러미를 들고 금고에서 나오며 아이들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지만 아이들은 냄새나는 귀신을 만났다며 비명을 지르며 도망갑니다. 태주는 자신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왜 냄새나는 귀신이라고 부르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일주일 동안 씻지 않았지만 그는 그렇게 심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는 짐꾼 반장인 오씨를 만나기로 한 것을 기억해냅니다. 태주는 먼저 씻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면 늦을까 봐 걱정됩니다. 그가 다음 행동을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백시의 딸인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아까 그 2 아이가 그녀 뒤에 있는데 그들은 정말 냄새나는 귀신으로 여기는 태주를 피해 숨어 있습니다. 여자는 아버지에게서 그가 해독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밝히고 태주는 자신을 소개하며 이를 확인해줍니다. 태주가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백소연이며 고아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지하실에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확인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에게 온 소포가 있다고 합니다. 태주는 소포를 받고 그것이 대장장이에게서 온 샘플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마침 잘 왔다며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소연은 코를 막으며 태주에게 아버지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하고 떠나기 전에 1층 샤워실에서 목욕하라고 제안합니다. 소연은 아이들에게 이제 가자고 하지만 아이들은 태주에게 꼭 씻으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태주는 버들이 비도를 손꼽아 기다려왔기 때문에 먼저 샘플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는 상자를 열고 비도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합니다. 쪽지는 대장장이가 보낸 것으로 비도를 사용해본 후 피드백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남자는 너무나 낭만적인 방식으로 글을 써서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면모를 보였고 태주는 화를 내며 쪽지를 구겨버립니다. 쪽지를 찢어버린 후 그는 비도를 확인하고 날카롭고 견고해서 꽤 괜찮아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주는 느낌을 보기 위해 던져보고 무게와 그립감이 완벽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비도가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태주는 코트가 얼마나 좋을지 기대됩니다. 마법사는 코트를 무료로 주겠다며 완성되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이제 돈이 생겼으니 값을 치를 계획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은 태주는 서두르기로 하지만 먼저 씻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얼마 후 태주는 지리산에 도착하여 이미 기다리고 있던 오씨와 파티원들을 만납니다. 태주는 꼴찌로 온 것에 대해 사과하며 오래 기다렸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자신들도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 딱 맞춰 왔다고 말해줍니다. 오씨는 태주에게 갑자기 부탁했는데 와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태주는 오씨에게 그동안 자신을 많이 도와줬으니 이런 부탁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파티원 중 한 명인 장원준이 태주를 천한 짐꾼이라고 부르며 늦게 온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무례하게 말합니다. 태주는 원준에게 자신을 부르는 방식이 선을 넘었다며 늦게 오지도 않았고 사과할 이유도 없다고 말합니다. 원준은 고작 평범한 짐꾼 주제에 말대꾸하는 태주에게 화가 납니다. 그는 태주를 베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태주는 그를 죽일까 고민하며 이미 평정심을 잃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짐꾼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자신이 대타로 이 팀에 들어오게 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씨는 태주에게 귓속말로 관련된 돈의 액수 때문에 계약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 원준을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태주는 조용히 있지만 원준은 그가 칼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다고 믿습니다. 태주는 이 모든 상황에 화가 났지만 사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팀장이 원준에게 태주는 시간 낭비일 뿐이니 그냥 넘어가라고 말합니다. 원준은 하마터면 베어버릴 뻔했다며 운 좋은 줄 알라고 태주에게 말하며 자리를 뜹니다. 오는 태주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지만 태주는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갑자기 태주는 팀원이 7명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이 레이드는 최소 15명이 필요합니다. 태주는 어쩔 수 없이 나서서 최근 개발된 모기 해독제 덕분에 인원을 줄이기 시작했지만 팀 인원이 너무 적다고 말합니다. 태주의 질문에 운주는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태주에게 죽고 싶냐고 묻습니다. 태주는 그에게 자신이 한 것은 그가 무시하는 짐꾼들의 안전을 물었을 뿐이며 안전한 레이드가 아니라면 갈 생각이 없다고 밝힙니다. 운주는 분노로 폭발할 지경이 되어 어차피 죽을 놈이 왜 말대꾸를 하냐고 태주에게 묻습니다. 그의 말 선택은 즉시 태주의 뇌에 SOS 신호를 보냅니다. 운주는 당장 태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팀장인 권동석이 그를 죽이면 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며 그를 말립니다. 하지만 그는 태주에게 다시는 입을 열지 말라고 말하는데 만약 그런다면 사지를 잘라 마수들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라고 합니다. 권과 운주는 태주를 조롱하며 유유히 떠나고 이 시점에서 태주는 그들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목숨으로 여깁니다. 그는 이제 그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잠시 후 권은 모두에게 출발할 시간이니 해독제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오는 이 모든 일에 대해 태주에게 사과하지만 태주는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그 적은 인원으로 갈 것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오는 그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족제비 사냥터로 향한다고 밝힙니다. 듣자 하니 항상 모기 때문에 레이드에 많은 사람이 필요했지만 해독제 덕분에 방충복을 벗을 수 있고 레이드에 필요한 인원수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는 약간 불안하다고 말하지만 팀에 초급 각성자가 2명이나 있으니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태주를 위해 하나 가져왔다며 해독제 한 병을 건넵니다. 태주는 병을 받으며 오에게 감사하고 자신의 힘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마법사가 사람들을 구하는 것에 대해 했던 말을 기억하고 태주는 해독제를 생산하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기로부터 죽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소원을 이룰 수 있어 기뻐하며 자신의 새로운 힘이 자신 또한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운준과 그의 쓰레기 같은 파티원들 때문에 2번이나 사리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가 당문의 성격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싫어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죽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당문은 독심이라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영혼 공유 이후 그 독심이 이제 태주의 성격에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주는 현재 세상에서 살아남기에는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를 나쁜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태주는 오에게 레이드 동안 자신에게 붙어있으라고 말하고 오는 팀에 각성자들이 있는데도 힘없는 짐꾼이 자기 뒤에 있으라고 말하는 것에 놀랍니다. 오는 태주가 농담한다고 생각하지만 태주는 한동안 숲 깊은 곳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고 그가 느끼는 맹렬한 살기가 사실은 그들을 향하고 있다며 아주 진지하다고 알려줍니다. 그 시절 무림에서 당문은 마교와 협력하는 공모자들을 쫓았습니다. 당문은 한 번은 협력자 중 한 명을 쫓아갔습니다. 그 자는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목숨을 구걸했지만 당문은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 집단이 마열단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민간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사실 뇌전마인 주가천은 자신의 아들까지 이용했고 당문은 이 모든 것에 분노합니다. 그는 주가를 무자비하게 무릎 꿇린 후 강력한 공격으로 끝장내며 그의 동료들도 모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다시 지리산 파티는 족제비 마수들을 여러 마리 쓰러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운주는 방충복의 무게에 얽매이지 않으니 족제비를 쓰러뜨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자랑합니다. 그들은 운준이 기뻐하는 에너지 결정을 잔뜩 모았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태주를 험담하며 자신들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는 겁쟁이라 짐꾼이나 하고 있다고 그를 비난합니다. 오는 태주의 내면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감지하고 태주의 가슴을 툭 치며 재빨리 말합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 태주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를 원하지만 태주는 운준이 자기가 만든 해독제 덕분에 거들먹거리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어차피 죽은 목숨들이니 이미 그들을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유협비도를 시험할 대상으로 그런 쓰레기들을 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티는 해독제 덕분에 족제비들을 많이 사냥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림자 속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합니다. 태주는 오에게 이제 대학살이 시작될 것이니 자기 곁에 붙어있으라고 했던 말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오는 혼란스러워하며 태주에게 정확히 무엇이 시작되냐고 묻습니다. 태주는 별거 아니지만 산에서 다루기 어렵기로 알려진 것, 즉 마수의 공격이라고 대답합니다. 갑자기 멀리서 붉은 털의 늑대가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것을 본 오의 얼굴에 땀이 흐르지만 태주는 걱정할 것 없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오는 태주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고 이 마수는 최소 일반 등급은 되어야 상대할 수 있으니 도망가자고 제안합니다. 한 마리만으로도 이미 문제인데 그들은 암수가 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황은 항상 더 재앙적입니다. 운주는 늑대 중 한 마리에게 검을 휘두르며 강한 척하지만 늑대는 그의 공격을 피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질려 그는 권을 부르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갑자기 권은 꼬리를 내리고 멀리 도망가며 팀원들을 버립니다. 파티원 중 한 명이 운준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울면서 이제 망했다고 말하지만 운준은 그녀에게 소리치며 평소 하던 대로 이 상황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늘 해왔던 것처럼 짐꾼들을 늑대에게 미끼로 던져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는 태주에게 돌아서서 그의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 뭔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태주는 뭔가 보여주겠다며 단검 중 하나를 꺼냅니다. 비도수를 사용하여 그는 그것을 운준의 오른쪽 귀에 던져 깔끔하게 잘라내고 단검은 강력한 기세 덕분에 바위에 박힙니다. 오는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태주는 운준과 그의 일행들이 쓰레기 같다며 혐오감을 표현합니다. 태주가 던진 단검은 운준의 오른쪽 귀를 잘라내고 바위에 박혔는데 도망치려던 권을 간신히 빗나갔습니다. 갑자기 운준은 자기 앞에 서 있던 늑대가 이미 죽어있는 것을 깨닫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합니다. 알고 보니 단검은 그의 귀를 스쳐 지나가고 늑대를 죽이고 여전히 권이 떠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는 태주에게 어떻게 단 한 방에 늑대를 쓰러뜨릴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다른 늑대는 파트너의 죽음에 충격을 받지만 움직이기도 전에 태주는 길을 방출하며 늑대에게 얌전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상한 짓을 하면 목숨을 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주는 각성자들에게 상황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운주는 오만하게 그에게 왜 자기들이 하는 일에 신경 쓰냐고 물으며 약한 자들이 각성자를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태주는 그의 대답에 만족하며 이제 그도 똑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주는 제대로 된 광경을 보기 위해 그들 옆에 있는 바위 위로 뛰어오릅니다. 그는 늑대를 그들에게 풀어놓고 각성자들에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태주는 마치 영화를 감상하려는 듯 침착하게 앉아 이미 늑대 한 마리는 처리했으니 다른 한 마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귀 한쪽을 잃은 권 역시 태주가 장난치는 줄 알고 각성자에게 장난치고 무사할 것 같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팀의 여성은 태주에게 늑대를 죽여달라고 애원하며 막대한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운주는 그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입 다물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단검이 그의 왼쪽 귀를 스쳐 지나가며 잘라내 결국 그는 양쪽 귀를 모두 잃게 됩니다. 태주는 그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니 귀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기운을 내뿜으며 태주는 자신이 짐꾼이고 그들이 전투원임을 각성자들에게 상기시키며 자신의 말을 반복합니다. 아까 족제비들과 싸울 때 그렇게 기운이 넘쳤으니 태주는 그들에게서 똑같은 열정을 기대한다고 알려줍니다. 운주는 그들이 자기 말대로 할 것 같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기를 거부하니 늑대가 그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늑대가 공격하려는 것을 보고 운주는 싸울 준비를 하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머리가 목에서 날아갑니다. 건도 자기가 대단한 줄 알지만 늑대가 그에게 덮쳐 그 또한 뭉개버립니다. 나머지 두 명도 도망치려 하지만 늑대가 그들을 처리합니다. 그들을 다 처리한 후 오는 마수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질려 태주를 부릅니다. 태주는 그 마수가 다른 각성자들을 죽임으로써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태주는 이미 늑대에게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늑대를 살려줄 계획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태주는 늑대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늑대를 향해 뛰어들어 독장으로 땅에 내리쳐 그 지역을 뒤흔드는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오는 태주가 각인조차 없는데도 그렇게 강하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왜 태주가 빌어먹을 짐꾼으로 일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오는 지난번에 오크들을 물리친 사람이 태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태주가 자신의 힘을 숨기기 위해 마법사가 했다고 주장했음이 틀림없다고 깨닫습니다. 태주는 오를 향해 걸어가며 꽤 오랫동안 해독제만 만드느라 갇혀 있었기 때문에 힘을 쓰는 것이 얼마나 상쾌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는 태주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 얼어붙습니다. 태주가 그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묻는 순간 오는 무릎을 꿇고 태주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태주는 멋쩍게 웃으며 오에게 그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는 태주가 자신을 죽일 의사가 없다는 것에 놀라고 태주는 그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재촉하며 다친 곳은 없는지 묻자 오는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괜찮으니 태주는 그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오는 뭐든지 말하라고 합니다. 태주가 방금 오가 목격한 것을 언급하며 말을 시작하지만 오는 자신이 법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끼어듭니다. 태주는 오가 협조적이어서 기뻐하며 산을 내려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태주는 시레크 산에서처럼 시체들이 마수들에게 먹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태주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사실 그의 두 인격 모두 쓰레기 같은 자들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태주는 약자를 방패 삼아 살아남으려는 자는 누구든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죽가문처럼 쓰레기이기 때문이다. 이후 YJ 제약 본사가 있는 구리성한 회의실에서 몇몇 중요 인물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그들은 백씨가 해독제를 팔기 시작한 이후로 자신들의 약국에 아무도 오지 않아 화가 나 있다. 세지평 약국 사장 남복은 시내 약국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백씨가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자치위원회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서 백씨의 약국에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한다. 누리 약국 사장 이기로는 이 모든 것이 쇼라고 믿고 남복은 기로에게 무작정 화만 내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제안한다. YJ 제약의 조석은 두 사람에게 진정하고 회의 때마다 싸우지 말라고 촉구한다. 조석은 그들에게 돌려 말하지 말고 모두 같은 처지이니 진행 상황을 공유하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모두 해독제 제작에 실패한 것을 걱정하고 있고 남복은 시간 문제일 뿐이니 곧 해독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기로는 그에게 소리치며 미래에 나올 거라는 건 다 알지만 당장 파산 직전이라 현재가 걱정이라고 말한다. 조석은 두 사람에게 자치위원회를 걱정할 필요 없이 평소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로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한다. 그가 바로 듣고 싶었던 말이기 때문이다.
기로가 조사가 이미 끝났는지 묻자 조석은 프로젝터를 켜고 자신이 보여줄 것을 보라고 말한다. 조석은 해독제를 개발한 사람이 김 장군의 장남 태주라는 것을 알려준다. 김 장군이 준장이기 때문에 남복은 자신들에게 너무 벅찬 상대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한다. 하지만 조석은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은 쇼일 뿐이고 진짜 정보는 아직 깊숙이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그는 파주에 있는 정보원들에 따르면 태주는 만화 부적격자이며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군에 입대한 것뿐이라고 언급한다. 그의 친어머니는 죽었고 아버지는 일본계 여성인 새 아내와 결혼했다. 태주가 이미 집과 모든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남복은 백씨가 얼마를 약속했든 더 많은 돈으로 그를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태주를 먼저 만날 계획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거절하면 그들은 평소의 방법대로 진행할 것이다. 동시에 지리산 제국군 기지에서 기지사령관은 그가 요청한 정보를 받는다. 보아하니 그 보고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온 것이고 전부 태주에 관한 것이다. 사령관은 태주가 김 장군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보아하니 그들은 이전에 재고 부족으로 거절당했던 공급 계약을 요청한 적이 있다. 황제의 판결 덕분에 그들은 구리에도 간섭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태주가 김 장군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령관은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믿는다. 알고 보니 그는 지리산의 마수 웨이브를 막기 위해 해독제를 확보할 수 있다면 대규모 토벌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들이 여전히 부자 관계이고 서로 의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령관은 공급 확보가 사실상 보장된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사령관은 진영이며 그 역시 군대의 중장이자 마스터급 각성자임이 밝혀진다. 그는 김 준장과 통화하고 싶다며 부관에게 즉시 파주에 연락하라고 지시한다. 얼마 후 김 장군은 중장으로부터 아들의 해독제 생산에 관한 전화를 받고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의 아내도 방에 있다. 혼다는 지체 없이 태주가 이제 착한 아이가 되었다고 말하며 당장 구리로 날아갈 비행기표를 구하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태주가 사회 경험이 거의 없고 손에 돈이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장군은 여자에게 태주를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놀라고 김 장군은 혼다에게 태주는 이미 호적에서 파였으니 품을 떠난 자식이라고 거듭 말한다. 혼다는 호적은 형식일 뿐이며 하늘이 내린 인연은 쉽게 끊을 수 없으니 여전히 그를 도와야 한다고 반박한다. 김 장군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지쳐 혼다에게 차가운 마음에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태주를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혼다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김 장군이 이미 암살 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동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추적될 증거가 없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믿는다. 혼다는 김 장군에게 소리치며 군에서는 그가 태주를 설득할 방법을 안다고 믿으니 그에게 승진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태주에게 최소한 군의 해독제를 공급하라고 말하라고 한다. 혼다는 그에게 소리치며 큐슈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파주를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그녀는 현재 태평과 태천의 학비를 대는 것도 어렵다고 언급한다. 그녀는 두 사람도 그의 자식이라며 감정적으로 협박하려 하지만 김 장군은 그에게 직접 태주에게 가라고 말한다. 좌절한 혼다는 김 장군에게 마음대로 하라며 방을 나가고 자신도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한다. 그녀가 떠난 후 김 장군은 몇 달 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어 정말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그는 구리에서 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김 장군은 태주가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음에 감사한다. 한편 구리 시장에서 태주는 40억짜리 코트가 준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플레인 부티크로 향한다. 그가 입어보니 완벽하게 맞는 사이즈다. 감촉도 꽤 좋고 그는 마수 부산물로 만든 코트는 확실히 다르다고 인정하며 마법사에게 고마워한다. 그는 가볍지만 방어력도 높고 온도 조절 기능까지 있다고 덧붙인다. 태주는 덜 화려하게 보이도록 회색으로 염색해준 마법사에게 고마워한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태주는 마법사가 코트 안에 만들어준 공간의 크기에 감탄한다. 마법사는 수선하면서 그 생각을 했다고 인정하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지 보고 그가 은신계열 각성자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태주는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며 멋쩍게 웃는다. 태주는 마법사에게 코트를 공짜로 받을 수 없다며 가격을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마법사는 자신의 목숨값이니 괜찮다며 거절한다. 태주는 다른 사람이 예약한 것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마법사는 그에게 걱정할 것 없다고 안심시킨다. 나중에 연희에게 다른 물건을 이미 보냈기 때문이다.
그녀가 돈 받기를 거절하자 태주는 가게의 한 구역을 가리키며 마법사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그것이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될 것이고 마법사의 매출도 올려줄 것이니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라고 밝힌다. 그가 얼마나 고집하는지를 보고 그녀는 동의한 후 태주에게 모든 것을 포장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 그녀는 걸어가면서 태주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생각한다. 바로 그때 조석이 가게에 들어와 태주에게 그를 찾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태주에게 명함을 건네지만 태주는 얼굴에 역겨움을 드러내며 거절한다. 조석은 태주가 갑작스러운 방문에 불편해한다고 생각하고 태주는 그가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조석에게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찾았는지 묻는다. 조석은 시내에서 약국협회가 모르는 것은 없다며 도시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다. 그는 태주에게 돌려 말하지 않겠다며 모기독 해독제를 자신의 그룹에도 공급해주기를 원한다고 알린다.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부탁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박하는 것인지 묻는다. 조석은 지금은 부탁이라고 대답하고 태주는 관심 없다고 알린다. 조석은 백씨가 준 공급가의 3배를 주면서 이약금도 처리해주겠다고 말을 잇는다. 태주는 여전히 그 제안을 거절하며 자신은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조석은 포기하지 않고 태주에게 50억의 제조법을 팔라고 촉구하지만 태주는 그에게 만약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렇게 싼 값의 제조법을 팔겠냐고 묻는다. 조석은 결국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태주에게 이 일 때문에 구리에서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태주는 자신의 몸은 스스로 챙길 수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그에게 알린다. 마법사가 돌아왔을 때 조석은 이미 사라졌고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해 놀란다. 태주는 그녀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냥 행상인일 뿐이며 자신이 돌려보냈다고 한다. 한편 조석은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작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평소처럼 하라고 말한다. 이후 태주의 저택이 건설 중인 도시 외곽에서 태주가 선물 꾸러미를 들고 나타나자 백씨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묻는다. 태주는 백씨가 항상 자신을 도와주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아이들을 위해 옷을 좀 샀다고 밝힌다. 백씨는 이에 감동하여 태주를 꽉 껴안으며 그가 찬란한 빛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다짐한다. 태주는 그가 마음에 들어해서 기뻐하며 건물 구매와 공사를 도와준 백씨에게 고마워한다. 그러고 나서 태주는 백씨에게 그가 이전에 제안했던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고 말한다. 백씨는 태주가 드디어 결심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날 일찍 조석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밝힌다. 그는 그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확신을 주었다고 언급하고 백씨는 그가 조석을 만났다는 말을 듣고 걱정한다. 그는 조석이 그를 해치지 않았는지 묻지만 태주는 그가 약간 협박했을 뿐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하지만 이 일은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그는 백씨가 제안했던 대로 제약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심하고 백씨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백씨는 이에 동의하고 태주는 그에게 당분간 자리를 비울 것이라며 공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한다. 그는 몇 가지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사가 설립될 때까지만 자리를 비울 것이라고 언급한다. 혼돈 무형 동령술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당군이 창시한 동문무공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문의 기본신법, 오행기공의 여러 무공의 깨달음을 결합한 것으로 총 10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1성에서 2성은 독정 생성이다. 3성에서 4성은 해독제 생산이다. 5성에서 6성은 독기 방출이다. 7성에서 9성은 독채, 검기투사, 암기회수이며 10성은 동령 발현이다. 10성 이후에는 깨달음을 통해 동령을 각성해야 한다. 독혼을 터득한 자만이 당가가 마교의 교주인 천마를 녹일 때 사용했던 만화천우라는 비수를 사용할 수 있는 듯했다. 한편 태주는 지리산에 틀어박혀 독성을 지닌 괴수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그는 호랑이만 한 크기의 독발톱 스라소니와 마주친다. 그리고 그 괴수가 얼마나 강한지 그는 내공과 무기를 거의 다 소진할 뻔했다. 현재 그의 경지가 3성이기에 강호의 이류와 인류 무인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태주는 현재 자신의 수준이 여전히 부끄럽다고 생각하여 만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산에 틀어박혀 마수의 독을 흡수해왔다. 방금 물리친 짐승의 독주머니를 확인하고는 꽤 크다는 것을 깨닫는다. 당가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을 수련하는 것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였다. 그는 새로운 독을 계속 섭취하는 한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어느 시점에서 몸이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져 3성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몸은 안정되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태주는 목표로 삼았던 포자독 수록의 독을 흡수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스라소니를 처리한 후 태주는 비싼 비도를 회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잠시 후 그는 낙타처럼 등에 2개의 혹이 있는 온순하고 비적대적인 마수인 포자독 수록을 발견한다. 주저없이 그는 사슴의 머리를 베어버리자 그 사슴이 두려움의 대상인 이유가 즉시 드러난다. 죽으면 등에 혹이 터지면서 미세하고 극독성인 포자를 흩뿌리는 것이다. 포자들이 태주의 주변을 둘러싸는데 이 독은 방독면 필터도 녹인다고 전해진다. 또한 포자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사라지는데 1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단지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태주는 지금까지 마주친 독 중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독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기에 즉시 작업에 착수한다. 그는 독령수를 이용해 도끼를 내공으로 전환하면서 도끼를 응축하여 몸에 흡수하는 데 집중한다. 이렇게 하면 즉시 사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몇 시간 후 그는 독을 흡수한 후에도 여전히 기를 순환시키고 있다. 흡수한 독의 양이 너무 많아서 내공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신이 욕심을 부렸는지 의아해하지만 동시에 독의 특성을 이미 이해하고 있어 해독제를 개발하기 쉽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는 지구가 무림보다 더 다양한 독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 이점을 이용해 이전처럼 약하게 남아있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강해질 계획이다. 몇 시간 동안 격렬한 기순환 끝에 그는 마침내 사성에 도달하고 몸에서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태주는 일어나서 꽤 오랫동안 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사성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었고 포자독 수록 해독제의 재료도 얻었기 때문에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 그는 돌아갈 시간이라고 결정하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한다. YJ 제약 덕분에.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약국으로 돌아오고 가게가 거의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백씨는 2주 만에 그가 마침내 돌아온 것에 감사해야 한다. 전화 연락이 닿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태주는 수련하면서 해독제도 개발하느라 휴대폰을 꺼뒀다고 말한다. 태주는 백씨와 그의 조수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무슨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백씨는 제약회사 담당자들이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모든 것을 회수해갔다고 말한다. 설상가상으로 자치위원회의 약품 승인 부서에서 해독제의 부작용 조사를 위해 성분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말을 들은 태주는 백씨에게 조석의 질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백씨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석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보통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답한다. 그는 그 작자가 자치위원회 회원이기도 하다고 언급한다. 태주는 백씨에게 성분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묻고 백씨는 판매 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태주는 제국에서 파견된 위원회 위원도 조석과 한패가 되어 이 모든 일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그는 조석이 꼭 주가 문중처럼 쓰레기 같은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당가처럼 먼저 공격해야만 한다. 그러자 태주는 백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주며 문제 해결책은 제대로 된 위협을 가하기 위해 먼저 공격하는 것이라고 알려준다. 백씨는 혼란스러워하고 태주는 위원회가 사람들이 해독제 때문에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하니 더 이상 팔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러고 나서 태주는 백씨에게 즉시 가게 문을 닫으라고 말한다. 가게 문을 닫은 후 그들은 고아원으로 향하고 태주는 저녁 식사로 사슴고기를 제공한다. 포자 사슴고기 한 점에 태주는 황홀경에 빠진다. 알고 보니 그 고기는 항상 제국 최고의 진미로 칭송받아왔다. 태주는 황제가 사체를 독점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독을 제거하는 알려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태주는 수록 해독제를 만들기로 선택한 것이 다행이라고 인정한다. 기본적으로 그의 원래 의도는 마수 웨이브 동안 사슴의 독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를 막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 고기 맛이라면 누구든 맛보는 즉시 그 맛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실제로 백씨와 아이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태주는 이미 수록 고기 사업을 시작할까 고려 중이다. 그는 그랜드마스터급이라는 소문이 있는 황제의 검수를 슬쩍 확인하면서 고기에 집착하는 황제에게 그것을 공급할 생각을 한다. 식사를 마친 후 백씨는 태주에게 이렇게 좋은 고기를 제공해준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해독제가 그 무시무시한 수록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놀라움을 표한다. 백씨는 태주가 대단하다고 인정하지만 약국 폐쇄에 대해 걱정한다. 태주는 백씨에게 자신을 믿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냥 기다리라고 재촉한다. 그는 해독제를 팔지 않은 것을 누가 후회하게 될지 보고 싶어한다. 5일 후 박씨가 백씨의 약국에 나타나고 가게가 여전히 닫혀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박씨는 해독제가 몇 병밖에 남지 않았고 그것 없이는 사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한다. 몇몇 각성자들도 나타나 퍼지고 있는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돌고 있는 소문은 해독제를 복용하면 사람들이 아프게 되며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제조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씨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의 문을 닫았다. 박씨는 자신이 백씨의 모든 약을 먹어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산증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갑자기 그들은 현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끼고 그것이 이융학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박씨는 자경단장이 현장에 있다는 것에 놀라 그가 YJ 제약과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한다. 이융학은 거기에 서 있는 각성자에게 약국 폐쇄 결정은 위원회에서 내린 것이며 제조법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융학은 각성자들에게 거기서 어슬렁거리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니 사라지라고 말한다. 박씨는 자신이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된다고 그와 논쟁한다. 박씨는 이융학에게 해독제 없이 어떻게 사냥을 하라는 거냐고 묻는다. 그는 방충복을 다시 입으라는 말이냐고 묻고 싶어한다. 다른 각성자들도 곧 그와 함께 항의하며 이융학에게 옛날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융학과 강력한 각성자들은 독의 면역이기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위원회가 백씨에게 해독제를 팔도록 허락하거나 해당 부작용을 겪은 증인을 데려오라고 요구한다. 이융학은 각성자들이 자신에게 말대꾸할 배짱이 있다는 것에 놀라 처음에는 그들을 죽일까 생각했지만 마음을 바꾼다. 그는 죽이기 전에 꺼지라고 말한다. 속으로 이융학은 다수결 때문에 행정관이 자기에게 더러운 일을 시키는 것에 화가 나 있다. 충성스러운 박씨를 제외하고 각성자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한다. 이융학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화가 나 그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뽑으려 할 때 박씨가 감히 덤빈 것을 사과하며 도망친다. 이융학은 자신이 치워야 할 이 난장판의 역겨움을 느끼고 상임위원회를 조종하려는 조석에게 교훈을 줄 생각을 한다. 한편 조석은 차 안에서 행정관과 통화 중이다. 그는 그 남자가 이융학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관은 이융학이 마스터 랭커일지는 몰라도 여전히 3명의 상임위원 중 1명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과 민 의장이 있는 한 이융학은 지금처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만 집중해야 하므로 다수결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알려준다. 그는 이융학이 선만 넘지 않으면 사실 신경 쓰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도시뿐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조석은 행정관에게 이융학만 처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단계가 곧 시작되므로 조석은 행정관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확신시키면서 하늘에서 돈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 한백씨는 일주일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태주는 진영 장군과 회의 중이며 그의 국방군에 100만 병을 공급할 것이라고 장군에게 알린다. 그는 가격이 병당 5만 1원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 말을 하는 순간 진영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진다. 태주는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의아해한다. 그는 자신이 군대에 해독제를 정가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화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영의 보좌관은 태주에게 사령관이 사실 기분이 좋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진영이 태주에게 그들에게 싸게 팔아야 하냐고 묻고 태주는 그 가격이 싸다고 여겨진다는 말에 충격을 받는다. 진영은 보좌관에게 돌아서서 예비비에서 5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진영은 보좌관에게 그 절반을 즉시 계약금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한다. 바로 그때 태주는 진영에게 제공할 제품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하고 진영은 태주가 모기 해독제만 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란다. 태주는 곧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려고 노력 중이라 최근에 다른 약을 개발했다고 밝힌다. 그는 사슴 고기를 꺼내며 진영에게 맛보라고 말한다. 진영은 그것이 일반 고기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다고 밝힌다. 그러자 태주는 대신 황제에게 바치라고 말한다. 포자독 수로 고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할 것이라고. 이 말을 들은 형과 그의 부관은 충격에 빠졌는데 이 고기는 분수처럼 육즙이 터져나오는 천상의 맛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형은 태주에게 감탄을 표하며 그와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며 군에 재입대할 의향이 있는지 지체 없이 물었지만 태주의 표정만 봐도 그가 관심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주와의 만남 후 형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생각합니다. 그는 마수 개체수를 유지하면서 국경지대의 마수 웨이브를 통제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국경에서 마수를 성공적으로 막아내면 그저 평범한 날로 여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관에게 노루 해독제에 대해 묻고 부관은 그가 지시한 대로 모든 것이 이미 처리되었다고 알립니다. 부관은 형에게 그의 예상대로였다며 그들이 거래한 이유는 서기 이끄는 약사협회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관은 지시한 신문 문제도 처리했으며 군이 해독제 계약을 체결하고 노루 사냥에 나선다는 소식은 다음날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형은 부관의 일 처리에 만족하며 태주를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그를 도우라고 지시합니다. 바로 그때 형은 지금까지 도와준 것에 대해 부관에게 감사하고 부관은 주군이 마침내 수년간의 노고를 알아주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갑자기 형은 부관을 붙잡아 껴안으며 이 기회를 이용해 황실까지 오를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부관은 형을 믿으며 계속 따를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두 사람의 축하 소리에 건물이 거의 무너질 듯하여 다른 인원들은 겁에 질립니다. 나중에 백과 태주는 그의 집에서 만나고 백은 회사가 곧 설립될 것이며 남은 것은 이름 짓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태주는 백의 노고에 감사하며 군과의 거래가 성공한 것에 안도감을 표합니다. 사실 그는 형이 군과의 계약과 신약 개발을 독점 뉴스로 흘려 무대를 마련해준 덕분에 수고를 덜게 되어 기쁩니다. 태주는 그가 단순히 운으로 사령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태주는 백에게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형세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백은 군에서 받은 계약금으로 빌렸던 대출금도 갚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백은 홧김에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태주는 그의 일처리에 만족하며 남은 돈은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바로 그때 태주는 백에게 깊이 생각해봤는데 혼자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백에게 사업 파트너가 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백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자신은 작은 약국을 운영해본 것이 전부라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태주에게 말합니다. 태주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며 자신은 약을 만드는 것밖에 모르고 파는 방법조차 모른다고 말합니다. 태주는 그의 도움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알립니다. 백은 태주가 자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에 감격합니다. 그러자 백은 그의 파트너가 되기로 동의하지만 지분은 9대1로 나누고 태주가 더 큰 몫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태주는 동의하지 않고 7대3으로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백은 이에 동의하지만 회사를 운영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더 유능한 다른 사람이 있다고 태주에게 알립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도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백은 태주에게 그녀를 이미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사람은 소연이며 백은 그녀가 자기 아이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태주에게 괜찮다면 바로 그녀에게 전화하겠다고 묻습니다. 태주는 속으로 백이 모든 것을 운영해온 방식에 감명받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한 아이들을 키워낸 것이 바로 그의 초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태주는 백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일할 의향이 있다고 확신시키고 두 사람은 악수를 하며 계약을 맺습니다. 그때 태주는 백에게 회사 이름이 하나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친 태홍바이오라고 밝힙니다. 백은 그 이름에 만족하며 즉시 등록하겠다고 태주에게 확언합니다. 덧붙여 그는 태주를 경호원으로서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아원에서 자란 각성자들을 불렀다고 언급합니다. 태주는 왜 그랬는지 묻자 그는 서기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그들이 자신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밝힙니다. 태주는 백에게 자신은 괜찮다며 그들이 대신 고아원을 보호하라고 제안합니다. 속으로 백은 태주가 무엇을 믿고 저렇게 자신만만해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태주의 얼굴에 각인이 없기 때문에 백은 그가 각성자가 아니라고 믿으며 그가 과거 군대의 힘에 의지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태주는 그의 얼굴에 어린 걱정을 보고 자신이 보여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그렇게 불신을 보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백은 그를 믿는다고 확신시키며 그보다 더 신뢰할 사람은 없다고 밝힙니다. 그러자 태주는 분위기를 전환하기로 결심하고 백에게 그의 경호원이 될 예정인 각성자들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포자독 해독제를 시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태주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백에게 그 무리와 함께 사냥을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태주와 일행은 지리산으로 향하고 그룹의 리더인 백창우는 태주의 흠잡을 데 없는 40억 1원짜리 코트에 깜짝 놀랍니다.
태주가 선두에 서자 그 남자는 곧 마수가 나타날 것이니 대신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제안하며 그의 등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창훈은 이에 동의하며 했던 말을 반복하며 자신들이 그를 보호해야 하니 뒤로 물러서라고 태주에게 촉구합니다. 태주가 침묵하자 그 남자는 자신의 말이 선을 넘었다면 사과합니다. 하지만 태주는 사과할 필요 없다며 자신은 각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취급에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숨어있는 위험을 제거한 후에 더 이야기하자고 그에게 말합니다. 창훈은 태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지만 갑자기 고개를 들어보니 폭풍 족제비들이 벌떼처럼 그들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분대가 공황에 빠지자 태주는 품속에서 2세트의 투처 무기를 꺼내 몬스터들에게 던집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태주는 투처 무기로 몬스터들을 쓸어버렸고 유저 랭크인 자신조차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상대였기에 창훈은 충격에 빠집니다. 반면에 태주는 그다지 감명받지 않았는데 유협비도를 사용하지 않고도 몬스터들을 쉽게 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인용 암기인 침과 철암만을 사용했지만 문제는 200개가 넘는 암기를 전혀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암기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태주는 독공 7성에 도달하여 손쉽게 손을 뻗어 회수할 수 있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창훈은 그에게 마스터 랭커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그들만이 각인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주는 그에게 자신은 각성자조차 아니라고 확신시키지만 지금부터는 자신이 선두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훈은 그를 막으려 하며 아버지의 말을 상기시키지만 태주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았기 때문에 재빨리 물러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노루를 발견하고 창훈은 태주에게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태주는 창훈에게 그 사슴은 자신의 독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곧 각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룹에게 약을 사용하라고 말하자 창훈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아버지와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태주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태주가 해독제를 만들고 자신의 힘까지 보여주었으니 자신들도 증명해야 한다고 그는 믿습니다. 창훈은 해독제를 마시고 태주에게 자신이 먼저 움직이겠다고 말합니다. 창훈이 무기를 꺼내자 사슴은 자신을 쫓아올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는 듯 충격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창훈이 사슴에게 돌진하자 사슴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고 사슴은 비명을 지르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비명 소리가 너무 커서 태주와 창훈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은 길을 막아야 했습니다. 창훈은 참격 기술을 발동하여 사슴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순간 사슴의 등에 있는 혹이 터지면서 포자를 흩뿌립니다. 팀원들은 공황에 빠지고 태주조차 속으로 걱정했지만 해독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게다가 그는 창훈의 배짱에 감명받았고 나머지 팀원들은 두려움 없이 포자 속을 걸어 다니고 있다며 해독제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태주는 창훈에게 이제 자신을 믿느냐고 물으며 해독제가 있으면 그 사슴은 짖기만 할 뿐 물지 않기 때문에 상대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창훈과 나머지 일행은 그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태주는 문제가 없으니 사냥을 계속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는 해독제가 출시되면 노루가 멸종될 때까지 사냥당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사슴을 해체하라고 촉구합니다. 한편 뉴서울에서는 소연이 대기업에서 최연소 관리자 중 한 명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소연이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그녀의 상사가 나타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연은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하고 상사는 그녀에게 구리로 내려가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소연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참여하고 있는 스타트업 제약회사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보여줍니다. 소연은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의 상사는 그녀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며 원하는 것은 그녀가 구리로 내려가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 곁에부터 해독제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제조법까지 확보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실제로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를 일깨워주며 위협합니다. 소연은 상사가 진심으로 아버지 배신을 요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바로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아버지와 통화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상사는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간단히 통화하라고 제안합니다. 아버지와의 통화 후 소연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상사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는지 묻자 소연은 그 남자를 찌푸리며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구리로 갈 것이라고 알리고 그 남자가 축하하려는 순간 소연은
그에게 사원증을 던지며 이 거지 같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키도 작으면서 항상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그를 꾸짖으며 지나갑니다. 그녀가 멀어지자 상사는 그녀에게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 하는지 아느냐고 소리치지만 소연은 그에게 손가락 욕을 날립니다. 태주와 다른 사람들이 마침내 그의 건물로 돌아왔을 때 태주는 그들에게 쉬러 가라고 말하며 나머지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창우는 태주를 보호하라는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망설이지만 태주는 그날 목격한 일 이후에도 자신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에게 고아원으로 돌아가 대신 백과 아이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합니다. 청수는 태주의 말에 동의하며 동생들에게 짐을 싸서 고아원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속으로 태주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고아원은 이 도시의 유일한 곳이기에 건드렸다가는 시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므로 안전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는 특히 구리에는 미친놈들이 널렸기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 태주는 회사가 설립되고 해독제 재료를 가공할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고 나면 신약을 개발할 숨 돌릴 틈이 생길 것이기에 청순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도시에 왔을 땐 그저 정착하는 것이 계획의 전부였지만 어쩌다 보니 훨씬 더 큰 일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태주는 이 상황이 완전히 기분 나쁘지만은 않았다. 지금 살고 있는 저택을 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휘말렸던 정신나간 일들 덕분이었으니까. 태주는 이제 자신의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여전히 기분이 정말 이상했다. 태주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며 그가 만났던 좋은 사람들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음을 깨닫는다. 태주는 침대에 누워 구리가 어떻게 자신이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인지 생각한다. 한편 그의 저택 밖에 나쁜 놈들이 도착했고 무리의 우두머리는 상식이었다. 식은 태주가 신참인데도 벌써 저택을 가졌다는 사실에 놀라고 부하 중 하나가 해독제로 돈을 벌었다고 알려준다. 식은 그놈에게 소리치며 자기가 바보도 아니고 그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다. 식은 석에게서 온 명령만 아니었다면 태주를 직접 납치했을 거라고 중얼거린다. 나쁜 놈들은 태주의 집 자물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간다. 식은 부하들에게 거실에 도착하면 태주에게 말 걸지 말고 그냥 목에 주사기를 꽂으라고 지시한다. 그들은 약이 몸에 퍼지면 조용히 태주를 데려갈 계획이었다. 잠시 후 그들은 태주의 방에 도착했고 그중 하나가 태주의 목에 주사기를 꽂으려 하자 태주가 갑자기 그의 팔을 붙잡는다. 태주는 그들이 주사기를 꽂도록 내버려 둘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식이 부하에게 어서 태주에게 주사를 놓으라고 소리치자 그놈은 그러려고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태주가 그에게서 주사기를 빼앗으며 처음부터 그들이 거기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태주는 주사기는 아파서 정말 싫다고 말하며 그들을 조롱하고 태주의 몸에서 풍기는 자신감의 나쁜 놈들은 자신들이 뭔가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태주는 계속해서 그들을 놀리며 주사기 안에 약을 입으로 마셔도 효과가 같을지 묻는다. 식은 떨고 있었지만 태주에게 자기 약을 훔쳤다며 소리치며 강한 척한다. 갑자기 그는 태주가 주사기 내용물을 젤리처럼 입에 털어넣는 것을 보고 어깨가 축 처진다. 맛을 본 순간 태주는 그것이 마약임을 알아채고 식에게 더 있으면 달라고 도발한다. 아무래도 도시 빈민가에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소문이 항상 있었다. 그리고 그 조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도시의 고위직 누군가가 그들을 뒤에서 봐주고 있다는 것을 태주는 알아차린다. 그렇게나 많은 파괴를 일으키던 마약이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다. 마약 또한 그가 맛본 적 없는 새로운 속성을 가진 독의 일종이기에 그의 몸은 그것들을 처리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당군 또한 무림을 떠돌 때 온갖 종류의 마약을 접했었고 이것이 바로 태주가 독의 정수를 높이기 위해 마약을 흡수하는 이유다. 태주는 나아가 나쁜 놈들에게서 마약을 흡수했고 식은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태주가 누가 시켰는지 묻지만 그는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 그러자 태주는 그의 몸에서 마약 성분을 완전히 흡수하여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혹독한 과정을 겪게 한다. 다음 날 영학이 태주의 저택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인다. 알고 보니 태주가 무단 침입에 대해 신고를 한 것이었다. 게다가 영학은 태주가 상식과 그의 부하들을 신문한 후 석이 보냈다는 것을 이미 알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경단에게 나쁜 놈들을 데려가서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수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영학은 석이 일을 버려놓고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난다. 영학은 태주가 그저 신참이라 별로 걱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걱정하는 사람은 도시에서 너무나 존경받는 백홍이었다. 석을 끌어들여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는 석이 너무 완고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결국 영학은 갈등이 계속 질질 끌릴 것을 걱정한다. 태주가 철저한 조사를 원하니 그것은 그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뿐이었다. 얼마 후 영학과 그의 부하들이 태주의 집에 도착하고 백홍이 그들을 맞이하러 걸어간다. 하지만 영학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를 지나쳐간다. 영학의 부하 중 하나가 백홍에게 비켜서라고 재촉하고 영학은 상식과 그의 부하들이 무릎 꿇고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그는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갑자기 상식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상식의 목을 베기 위해 검을 뽑지만 태주가 그의 투척 무기 중 하나로 공격을 막는다. 태주는 그에게 멈추라고 말하며 왜 증인을 죽이려 하는지 묻는다. 태주는 영학에게 상식과 그의 부하들이 서기시킨 짓을 자백하는 녹화 영상을 보여준다. 그러자 태주는 영학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으며 그래서 덮으려고 하는 것이 다 보인다고 말한다. 영학은 화를 내며 태주가 누구인지 묻고 태주는 자신을 소개한다. 그러자 영학은 태주가 해독제 제작자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영학은 그의 얼굴을 빤히 보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갔고 전에 어디선가 태주를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그는 머리를 굴려 태주가 산에서 만났던 짐꾼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다. 영학은 그에게 해독제를 만든 사람이 맞냐고 묻고 태주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영학은 태주에게 자신은 상관없다며 이 도시 안에 있는 한 자신의 말이 곧 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검을 잡고 나쁜 놈 넷을 죽여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고 제안하지만 태주는 거절한다. 영학은 태주에게 막을 테면 막아보라고 도발하며 상식의 머리를 베기 위해 달려들지만 태주는 그에게 수많은 단검을 날린다. 영학은 단검들을 베어내지만 그중 하나가 그의 손을 스친다. 그는 자신에게 흠집을 낸 것을 보니 평범한 녀석은 아닌 것 같다며 태주를 칭찬한다. 영학은 마스터의 일을 2번이나 방해한 죄로 태주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심한다. 태주는 두려워하지 않고 영학에게 무엇이 그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할 권리를 주는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태주가 새로운 단검들을 날리며 영학을 공격한다. 두 사람이 막 치열한 전투를 벌이려 할 때 다가오는 헬리콥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멈추라고 외친다. 바로 그때 진영과 다른 세 남자가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려 영학과 태주 사이에 착지한다. 진영은 영학에게 하고 있는 짓을 멈추라고 말한다. 영학은 진영에게 왜 자유도시까지 왔냐고 묻고 진영은 오는데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냐고 쏘아붙인다. 영학은 그가 군대를 이용해 구리의 일에 개입하려 한다고 단정짓지만 진영은 군인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단지 민간인일 뿐이라고 알리며 각자 갈 길을 가자고 제안한다. 진영은 태주에게 다가가 다친 곳은 없는지 묻지만 태주는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알고 보니 진영을 따라온 세 사람도 마스터 각성자이며 모두 소장이었다. 사실 그 세 사람은 자신들의 은인으로 여기는 태주를 위해 죽고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영학은 군인들이 마치 친구처럼 태주를 대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태주가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그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영학은 그 넷이 군인이자 마스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학은 후퇴하기로 결정하지만 나중에 이 굴욕을 갚아주겠다고 다짐한다. 영학은 무리에게 떠난다고 알리고 진영은 조금 더 있다 가라며 그를 놀린다. 영학은 진영에게 자신은 그와 그의 부하들처럼 한가하지 않다고 소리친다. 진영은 영학에게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며 미소 짓는다. 영학은 이 말에 혼란스러워하고 진영은 그렇게 바쁘다고 하니 도시의 나쁜 놈들을 진작에 처리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경단이 감당하기에 나쁜 놈들이 너무 벅차 보이면 지원 병력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며 그를 도발한다. 영학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며 부하들에게 상식과 그의 공범들을 연행해서 나중에 처리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진영은 영학에게 상식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과 함께 갈 것이라고 알린다. 영학은 화를 내며 진영에게 군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냐고 상기시키고 진영은 영학에게 나쁜 놈들이 자신의 친한 친구를 납치하려 했으니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상황은 곧 대치 상태로 악화되고 영학은 진영에게 그가 하는 짓은 명백한 칙령 위반이라고 말한다. 그는 황제의 이름을 끌어들이려 하고 바로 이 순간 진영이 자신의 기운을 방출하며 둘 다 마스터라고 해서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냐고 영학에게 묻는다. 진영의 기운에 영학은 등골이 오싹해지고 진영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알린다. 영학은 떨기 시작하고 다른 소장들이 그를 둘러싸고 놀리며 진영이 명령만 내리면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영학의 부하들까지 이미 떨고 있었다. 그리고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영학은 부하들을 물리고 후퇴한다고 말한다. 그가 떠난 후
태주는 진영에게 도움에 감사하지만 진영은 걱정할 거 없다며 그들은 이미 한 배를 탔다고 안심시킨다. 백홍 또한 장군에게 재빨리 연락한 사람이 자신이었기에 이렇게 급히 와준 것에 대해 진영에게 감사한다. 진영은 그가 전화를 걸어준 덕분에 상황이 해결되었으니 다행이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진영은 태주에게 상식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들의 배후도 자신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태주는 개인적인 문제이니 진영이 신경 쓰지 않기를 바라지만 진영은 만약 그가 어떤 문제에 휘말려 해독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황실의 안전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태주는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는 진영의 제안에 동의하고 진영은 모든 뒤처리를 깔끔하게 할 테니 걱정할 것 없다고 태주를 안심시킨다. 남겨진 태주는 영학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영학이 비도 중 하나에 맞았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지만 그가 떠날 때까지 중독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태주는 만약 진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태주는 자신이 아직 약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강해져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한편 영학은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입은 상처가 여전히 생생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는 이것이 독인지 의심하고 그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독이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그의 몸은 이미 녹색으로 변하며 혈관이 튀어나왔다.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비서에게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소리친다. 죽음을 목전에 둔 운학은 태주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의아해할 뿐이었다. 이후 형과 부하들이 기지로 돌아갈 때 형은 필요한 정보는 모두 알아냈으니 식과 그의 패거리를 바다에 버리라고 말한다. 악당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지만 형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무시하고 모두 헬리콥터 밖으로 밀어버린다. 일을 마친 후 형은 부하들에게 다음 처리 대상은 석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그곳을 보호하기 위해 태홍바이오에 일부 병력을 배치하라고 명령한다. 형은 이 기회를 이용해 태주와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것 같다. 한편 소연은 구리시 공항에 도착했고 오빠에게서 태주가 가족과 고아원을 위해 한 모든 일에 대해 전해 듣는 전화를 받는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창순에게 곧 집에 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택시기사에게 백의 고아원으로 가달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왜 자신을 집으로 불렀는지 드디어 이해하게 되어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기 어려워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고아원에 도착했고 그들이 잔치를 준비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의 아버지가 달려와 그녀를 환영하며 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는 특별한 날이냐고 묻고 그는 고라니를 잡아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다. 소연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창순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백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 태주를 보러 가자고 제안한다. 백은 소연을 태주에게 소개하지만 그는 전에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녀를 보고 전혀 놀라지 않는다. 소연은 태주가 아직 자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놀라며 지난번에 만났을 때 무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태주에게 회사를 제대로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태주는 그 확신에 기뻐한다. 바로 그때 형의 부관인 민수와 19명의 다른 군인들이 현장에 나타나 태주에게 태홍바이오의 경호팀으로 배정받았다고 말한다. 태주는 와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수용해야 할 인원수 때문에 숙소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린다. 하지만 민수는 야영 장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태주는 그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민수는 목숨을 걸고 그를 지키겠다고 확언하고 태주는 고라니탕으로 일을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민수는 부하들에게 즉시 짐을 풀고 식사하라고 명령한다. 태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세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이만큼이나 진전된 것에 감격한다. 이후 구리성에서 석은 그의 범죄로 인해 자치위원회 앞에 끌려 나온다. 그들은 그에게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고 그는 마지못해 인정한다. 방을 나온 후 석은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신음한다. 그는 또한 식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걱정하며 결국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그냥 몸을 낮추고 있어야겠다고 결심한다. 잠시 후 석의 차가 빨간불에 멈추자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난다. 복면을 쓴 남자는 석을 죽이고 그의 차를 강으로 밀어넣기 전에 방망이로 차창을 부순다. 이 일을 마친 후 그는 상사에게 연락해 임무를 완수했으며 이제 기지로 복구한다고 보고한다.